지금 보시고 계시는 영상 속 이미지들은 모두 실제 사진입니다. 나사의 화성 탐사 로버가 행성 표면에서 직접 촬영한 실제 이미지들이죠. 오늘은 긴장을 풀고 편안히 앉아서 지구가 아닌 다른 세계의 실제 사진들을 보며 화성으로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나사는 화성 표면의 장소들에게 비공식 이름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영상 속 놀라운 이미지들은 화성의 탐사 로버인 오퍼튜니티와 스피릿, 그리고 큐리오시티와 퍼서비어런스가 참여하였습니다. 큐리오시티와 퍼서비어런스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화성 표면을 돌아다니고 있지만 스피릿과 오퍼튜니티는 시간의 모래 속으로 사라졌죠. 나사의 큐리오시티 화성 탐사선은 오른쪽의 언덕 같은 경사면인 게디즈 벨리스 리지 아래에 주차되어 있는 동안 360도 파노라마를 촬영하였습니다. 3년에 걸쳐 3번의 시도 끝에 탐사선은 4번째 시도에서 마침내 능선에 도달했습니다. 능선에 도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디즈 벨리스 능선은 큐리오시티가 2014년부터 계속 오르고 있는 5km 높이의 산인 샤프산에 형성된 마지막 지형 중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탐사선은 약 30억 년 전에 물이 흐르면서 능선을 형성하기 위해 쌓인 바위와 잔해를 운반했던 게디즈 계곡 수로를 조사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탐사선인 퍼서비어런스가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인제뉴어티라는 헬리콥터입니다. 인제뉴어티 헬리콥터는 로버에게 환상적인 정찰 역할을 하며 놀라운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인제뉴어티는 착륙 임무로 인해 남겨진 탐사선의 잔해 위로 날아갔습니다. 인제뉴어티가 마지막으로 비행한 장소인 발리노르 힐즈입니다. 지구가 아닌 행성에서 역사적인 비행을 성공시킨 인제뉴어티. 퍼서비어런스는 인제뉴어티의 마지막 모습을 450m 떨어진 곳에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큐리오시티 탐사 로버는 화성의 고대 진흙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수년에 걸쳐 습하고 건조한 기후 조건이 장기간 반복된 후 형성되었다고 믿고 있죠. 이 발견은 화성에서 이러한 습하고 건조한 기후 주기에 대한 최초의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대 호수에서 예상치 못한 흔적을 발견한 구불구불한 지역인 마커밴드 밸리입니다. 큐리오시티는 게일 분화구 안에 있는 5km 높이의 산인 샤프산의 기슭을 오르고 있습니다. 분화구 가장자리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에서도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너무 맑아서 게일 분화구에서 87km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화구 가장자리 너머 산을 볼 수 있습니다.
벨바부나구의 모습입니다. 벨바부나구의 직경은 약 0.9km로 여기의 풍경은 분화구를 가로질러 약 40km 떨어진 훨씬 더 큰 제제로 분화구의 동북동쪽 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크링클 헤이븐의 곡선형 암석 밴드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이미지에 보이는 암석띠가 매우 빠르고 깊은 강에 의해 형성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면에서 보면 곡선층이 일렬로 배열되어 풍경을 가로질러 물결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에 형성된 모래톱의 잔재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퇴적물 더미가 암석으로 변한 후 영겁의 세월에 걸쳐 바람에 의해 깎여 나갔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죠. 큐리오시티 화성 탐사선은 게디즈 계곡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이미지의 계곡 중앙에는 수십억 년 전에 흐르는 물에 휩쓸려 갔을 수 있는 바위와 잔해 더미가 있습니다. 퍼서비어런스 탐사 로버는 락켓탑이라는 별명을 가진 바위 언덕 꼭대기를 포착했습니다. 큐리오시티 화성 탐사선은 2023년 1월 27일 일몰 직후 깃털 모양의 무지개 빛깔의 구름을 포착했습니다. 무지개빛 구름 색상을 연구하면 과학자들은 구름 내의 입자 크기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자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성구름은 지상 60km 이하의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구름은 고도가 더 높아 매우 추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이 구름이 이산화탄소, 즉 드라이 아이스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화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은 화성이라는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했는가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2021년 2월 화성에 착륙한 퍼서비어런스는 현재 화성에서 다양한 암석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화성의 다양한 암석 샘플을 수집하여 탐사 로봇에 내장되어 있는 샘플 컬렉션에 보관 후 추가 연구를 위해 이를 지구로 다시 가져올 예정이죠. 이곳은 퍼서비어런스가 탐험하고 있는 제제로 분화구입니다. 제제로 분화구는 정말 흥미로운 곳입니다. 만일 먼 옛날 화성에 원시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했다면 화석으로 남아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곳이 바로 이곳 제제로 분화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한다면 아마존과 같은 넓은 강을 생각해보세요. 화성의 제제로 분화구는 먼 옛날 화성에 생명체가 있었다면 아마도 모든 흔적이 퇴적되어 저장되었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곳 중 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퍼서비어런스 탐사 로봇은 이곳에서 수십억 년 전에 존재했다고 생각되는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의 과학자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은 화성 샘플 재료를 얻었으며 화성 지표면에서 퇴적암을 포함한 다양한 암석 유형을 이미 확보하였죠. 그리고 뜨거운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지는 화성암을 발견하였으며 이 샘플들을 통해 화성 초기 행성의 진화에 대해서도 한 발 더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퍼서비어런스 탐사 로봇은 최근 과거 물속에 잠겨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암석 샘플을 채취하였습니다. 물은 유기물이 존재하기에 좋은 조건인 만큼 이번 암석 샘플은 화성에서 생명체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귀중한 샘플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암석 샘플이 물과 오래 접촉했다는 사실은 퍼서비어런스에 달린 특수 카메라로 분석해 알아내었죠. 퍼서비어런스는 본체에서 뻗어나온 드릴을 이용해 화성 표면에 꽂아 땅속 암석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24번째 샘플을 수집하였습니다. 나사의 연구진에 따르면 지구의 경우 물속에서 만들어진 암석의 내부 광물에서 고대의 유기물과 생체 물질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며 화성도 이와 비슷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있죠. 화성의 고대 암석 연구는 행성의 진화 과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실제로 이 샘플들을 연구함으로써 태양계 내부에서 행성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진화했는가에 대해서 화성의 고대 암석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 인간으로서 가장 큰 질문은 아마 이 우주에 우리만 존재하는가일 것입니다. 퍼서비어런스가 수집한 이 암석들은 화성의 역사와 고대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과 실제 화성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퍼서비어런스가 채취한 화성의 토양 및 암석 샘플은 3단계 미션을 통해 지구로 가져올 것입니다. 이 화성 샘플을 통해 화성에 생명이 존재했는지, 미래의 인간이 화성에 거주할 수 있을지를 파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퍼서비어런스는 이미 1단계 미션을 마치고
채취한 샘플들을 8개 튜브에 밀봉했습니다. 퍼서비어런스가 채집한 화성 샘플들은 튜브 안에서 수십 년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2028년 예정된 2단계 미션에서는 이 튜브를 두 번째 로봇이 회수하여 소형 로켓에 실어 화성에서 발사될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 미션인 대형 우주선에 다시 회수되어서 2033년 지구로 반입될 예정인 것이죠. 추후 지구로 가져온 샘플들에서 화성에서 살았던 생명체 흔적을 발견한다면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과학적 발견이 될 것입니다. 퍼서비어런스는 화성의 360도 파노라마 사진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곳은 퍼서비어런스가 탐험하고 있는 제제로 분화구의 실제 모습입니다. 퍼서비어런스는 고대 화성에서 호수와 강이 존재하였을 이곳 제제로 분화구를 탐험하고 있죠. 미생물이 이곳에 살았다면 그 흔적이 이 암석들에게 보존되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암석층들은 분화구 역사를 기록하였을 것이며 멀리 보이는 바위들은 격렬한 급류에 휩쓸려 이곳에 퇴적되었을 것입니다. 이 특이한 바위는 아마도 용암류의 잔재일 것입니다. 만약 이 샘플을 지구로 반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제제로 분화구로 물이 유입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서쪽으로 계속 탐험하였습니다. 상류로 가는 동안 이 지역을 통과하여 분화구벽을 깎아내는 지점을 향해 계속 이동하였죠. 퍼서비어런스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샘플을 탐색하고 수집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퍼서비어런스가 탐사할 곳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죠. 화성은 지구와 가장 유사한 행성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화성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 탐사를 통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사진을 통해 화성 표면을 들여다본다면 화성은 고요한 장소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평평하게 사방으로 뻗어 있는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숨 막힐 듯한 고독함을 느끼게 하는 곳이죠. 하지만 이 붉은 행성에서 잠시 동안 머무르게 된다면 아마 곧 지평선의 먼지와 모래가 솟아오르는 먼지 폭풍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화성의 먼지 폭풍은 규모가 엄청납니다. 높이가 2km에서 무려 30km에 달하기도 하고 전하를 띈 거대한 먼지 폭풍이 불 때는 번개가 치기도 합니다. 화성의 두꺼운 먼지 폭풍은 한 지역뿐만 아니라 붉은 행성 전체를 삼켜버릴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의 슈퍼 폭풍은 화성 시간으로는 3년, 지구 시간으로는 5년 반마다 화성에서 발생합니다. 숨막히는 먼지는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빛을 가리며 우리가 보낸 화성 탐사선들에게 엄청난 위험과 큰 도전을 주었죠. 만약 우리 인간이 화성에 정착하고 싶다면 화성의 엄청난 먼지 폭풍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거대한 먼지 폭풍이 화성 전체를 뒤덮고 몇 달씩 계속되기도 하는 화성의 엄청난 먼지 폭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화성 폭풍이 익숙한 이유는 여러 SF 소설이나 영화에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화성의 모래 폭풍은 무시무시한 위력을 뽐내며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죠. 화성 폭풍은 거대한 먼지 구름을 동반하며 화성 모래 폭풍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먼지로 이루어진 먼지 폭풍입니다.
화성에 대기 중에 떠 있는 먼지 입자들의 크기는 평균 0.003mm에서 0.01mm에 불과한 아주 작은 크기라서 모래보다는 황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화성은 척박하고 건조한 행성이지만 한때는 흐르는 물이 존재할 수 있을 만큼 따뜻한 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십억 년의 기간 동안 화성은 건조해졌고 대기의 부피는 지구에 존재하는 대기의 양의 1% 미만이 될 때까지 대기가 빠져나갔죠. 화성은 너무 건조해서 이런 미세먼지가 지표면에 그대로 쌓입니다. 습기가 있어야 서로 뭉치면서 흙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었죠. 중력도 약해서 먼지들은 바람에 쉽게 날아가고 한번 떠오르면 지구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대기에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화성의 먼지 폭풍은 그 자체만으로는 그다지 위험하지 않습니다. 화성에서의 가장 강력한 화성 폭풍은 풍속이 25m/s로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는 간판이 날아갈 정도로 강한 바람이지만 화성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화성의 대기압은 지구의 1%도 안 되기 때문이죠. 일부 영화나 소설에서 볼 수 있는 화성의 먼지 폭풍은 우주선을 밀어내거나 위성 안테나를 깨뜨릴 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상처럼 물건을 날리거나 부러뜨릴 정도로 강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화성의 1년은 지구의 약 687일입니다. 자전축은 공전 궤도면에 25.19도 기울어져 있고 자전주기는 24시간 37분 22초로 지구와 매우 흡사하죠. 따라서 주기만 다를 뿐 지구와 같은 계절 변화가 나타나며 하루의 길이도 비슷합니다. 화성은 완벽한 원형 궤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매년 화성 남반구의 봄과 여름 무렵 행성은 태양에 가장 가까워지고 전체적으로 가장 따뜻해지죠. 먼지 폭풍은 화성이 공전 궤도에서보다 더 많은 햇빛을 받는 근일점 기간에 주로 발생합니다. 대기가 따뜻해지면서 온도 편차가 커지고 대류작용으로 바람이 세게 불어 먼지 입자가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로 화성 남반구의 봄부터 가을까지 약 300일에 걸쳐 발생하곤 합니다. 먼지 폭풍이 대륙 크기의 초대형 폭풍으로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화성에서는 평균적으로 화성 기준 3년, 지구의 시간으로는 5년 반마다 화성 전체를 감싸는 거대 폭풍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먼지 입자는 화성지 표면에서 60km 고도까지 올라가고 폭풍이 수개월가량 이어지기도 합니다. 화성의 먼지 폭풍은 영화처럼 우주 비행사를 직접 위협할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간 동안 지속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화성 먼지 폭풍이 대규모로 발생하면 햇빛을 95% 넘게 차단해서 화성은 그야말로 암흑세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화성에 착륙한 대부분의 탐사 로버는 태양 전지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햇빛이 없으면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였습니다. 2018년 먼지 폭풍으로 인해 오퍼튜니티 탐사 로버는 최대 절전 모드로 강제 전환되어 결국 깨어나지 못했죠. 심지어 큐리오시티와 같은 핵연료를 사용하는 탐사 로봇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먼지 구름은 지표면과의 통신까지 차단할 만큼 두꺼워서 위성조차도 이러한 폭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성에 착륙했던 대부분의 탐사 로버들은 먼지 폭풍이 불어오는 기간에는 교신이 두절되었죠. 그리고 화성의 먼지는 습기가 없고 약한 정전기를 띠고 있어 물체 표면에 잘 달라붙습니다. 약간 끈적끈적한 먼지 입자들로 가득 찬 먼지 폭풍이 갑자기 머리 위로 지나갈 경우 태양 에너지에 의존하여 작동하는 화성 탐사선들의 태양광 패널에 달라붙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2개 이상의 탐사 임무가 종료되기도 하였죠. 화성에서도 토네이도와 비슷한 현상이 발견됩니다. 먼지 악마라고 불리는 화성의 회오리 바람입니다. 먼지 악마는 화성 지표면의 일교차가 극심할 때 간혹 발생합니다. 역시 풍압이 약하다 보니 지구의 토네이도처럼 큰 파괴력은 내지 못하지만 그 크기가 아주 커서 그 높이와 길이는 최대 수킬로미터까지 올라가죠. 현재 화성에는 세 대의 탐사선이 활동 중입니다. 나사의 큐리오시티와 퍼서비어런스 그리고 중국의 주룽 탐사선까지 3곳 중 중국의 주룽 탐사선만이 태양광 패널을 활용하고 있죠. 우리는 화성의 먼지 폭풍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언젠가 화성에도 우주 비행사들이 착륙할 것이며 그때 먼지 폭풍은 골칫거리가 될지 모릅니다. 화성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인간이라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4, 3, 2, 0. 2018년 나사는 화성으로 가는 인사이트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인사이트5의 주요 임무는 붉은 행성의 깊은 내부를 연구하고 화성의 지질학적 활동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1년의 과학 장비를 갖춘 인사이트 탐사선은 화성 표면 아래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는 놀라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5월 5일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아틀라스 V로켓에 탑재되어 발사되었습니다.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화성 도착을 간절히 기다리는 동안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사이트-O는 6개월 동안 광대한 우주를 가로질러 화성 대기권에 도달했고 마침내 화성 표면으로의 하강을 준비했습니다. 화성 착륙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구의 1%밖에 되지 않는 화성의 대기권 통과를 위해서는 화성의 마찰력을 이용해 우주선의 하강 속도를 줄이는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사는 실패 요인을 없애기 위해 철저한 시험을 거쳤습니다. 화성에 먼저 도착해 활동하고 있는 큐리오시티도 화성에 착륙할 때 똑같이 겪었던 공포의 7분을 버티기 위해서였습니다. 공포의 7분은 1억 6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와 화성 간에 신호 하나가 전달되는 데만 7분이 걸리기 때문에 탐사선이 착륙하는 절제절명의 순간 발생하는 시간 지연을 말합니다. 착륙하는 순간 엔지니어의 도움 없이 탐사선 스스로 모든 조종을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인사이트-O가 안전하게 착륙하도록 나사는 화성 적도의 바로 북쪽에 있는 평평하고 고요한 엘리시움 평원을 착륙지로 택했습니다. 1976년 7월 인류 최초 화성 착륙선인 바이킹 1호 이후 인사이트 탐사선은 나사의 9번째 화성 착륙 시도였으며 한 번의 실패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성공했지만 엔지니어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나사의 엔지니어들은 탐사선의 대기권 진입 시작 이후 약 7분간의 침묵 속에서 결과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2018년 11월 26일 인사이트 탐사선은 화성 적도 근처에 위치한 엘리시움 플라니티아 지역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Touchdown confirmed. 무사 착륙 소식이 전해지자 나사와 함께 이를 총괄한 캘리포니아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 직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인사이트-O는 착륙 후 몇 분 만에 어두운 화성의 첫 사진을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이 사진은 탐사선 하부에 위치한 카메라의 반투명 렌즈를 이용해 촬영되었습니다. 대부분 먼지에 휩싸여 볼 수 없었지만 작은 돌 하나와 탐사선의 다리 그리고 지평선 너머 하늘의 모습은 비교적 선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인사이트 탐사선은 화성에 안전하게 착륙하여 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착륙 후 인사이트-O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다양한 도구를 펼치기 위한 세심한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전력을 공급할 2개의 태양광 패널을 배치하였습니다. 궂은 날씨와 추운 날씨 속에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력 생성을 통해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장비를 보존하는 일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었죠. 인사이트-O가 착륙한 곳은 화성 적도 부근 엘리시움 평원으로 이곳은 화성에서 가장 평평한 곳 중 하나로 착륙지가 이곳으로 선택된 데에는 인사이트 탐사선이 이동식 탐사선이 아닌 만큼 태양전지의 자유로운 가동 여부와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탐사선이 충분한 햇빛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최대한 적은 외부 환경 방해 요인을 고려하여 선택되었던 것이죠. 큐리오시티와 퍼서비어런스와 같은 탐사 로봇은 화성을 돌아다니며 조사한다면 인사이트-O는 한자리에 고정되어 화성 내부의 특성을 신중하게 파헤치게 됩니다. 인사이트 탐사선의 주 임무는 화성이 어떤 암성으로 이루어졌는지, 지진 활동은 어떤지, 내부 온도는 어떻게 되는지, 핵의 크기와 모양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아내는 일들이죠. 화성의 내부 구조를 조사하는 일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화성 내부가 어떤 암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낸다면 우리가 사는 지구를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성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사이트 프로젝트의 수석 과학자 브루스 바널트는 화성의 세부 사항을 알아낸다면 태양계 행성의 전체 진화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작은 사실들이 모여 태양계 행성의 진화 과정을 알아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타버릴 것 같은 금성,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화성이 어떻게 태양계의 행성들이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테니 말이죠. 주목적이 화성의 지질 탐사인 만큼 인사이트의 장비들은 마스큐브1이라고 불리는 SEIS 지진계와 굴착 장비 및 온도 측정 장치 등의 2개의 큐브를 비롯해서 자전 및 공전주기 관측 장비, 대기와 날씨 관측 장비, 레이저 거리 측정기, 그리고 2개의 카메라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로봇팔은 인사이트 탐사선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SEIS 지진계와 온도 측정 장치 등을 설치시킬 목적으로 탑재되었죠. 특히 이중 로봇팔이 설치한 2개의 큐브들은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 큐브인 SEIS 지진계는 50Hz 이하의 지진과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로서 설계와 제조만도 4개 이상의 큰 국가연구소들이 참여했던 장비입니다. 지구의 지진을 통해서 지구 내부 예측이 가능해진 것처럼 화성의 지진 역시 화성의 내부 추적을 위한 중요한 정보이며 화성에서 지진이 발생할 시 파동의 변화에 따라 화성 내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인사이트 탐사선은 작은 진동에서부터 더 중요한 지진 사건에 이르기까지 규모 5의 지진을 포함하여 1300개 이상의 화성 지진을 감지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지진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을 매핑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작년 성탄절 전날 화성의 운석이 충돌해 규모 4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화성 표면에는 150m 크기의 대형 충돌구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나사는 화성 지질 탐사선인 인사이트와 화성 정찰 궤도선 MROE, 운석 충돌에 따른 지진파와 화성 표면에 생긴 충돌구를 확인하였습니다. 인사이트 탐사선은 운석 충돌에 따른 지진파를 우리에게 보내왔습니다. 화성에서 보내온 지진파의 소리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진계로 측정한 진동 속도는 실제로 우리의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나사에서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범위까지 가속 팽창하여 화성에서의 소리를 자세하게 들을 수 있게 해주었죠. 그리고 MRO가 확인한 충돌구 주변에서는 화성 표면 아래에 있던 바위 크기의 얼음덩어리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나사는 우주 탐사를 시작한 이래 화성에서 실제로 관측에 성공한 최대 규모의 운석 충돌 중 하나라고 밝혔으며 운석이 충돌한 곳이 화성에서 가장 따뜻한 적도 인근으로 이곳에서 땅속의 얼음덩어리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곳 지하 얼음은 향후 화성에 도착한 우주 비행사들에게 필수적인 자원이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미래의 화성에서의 식수와 우주 농사를 비롯한 로켓 추진체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나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성 지진은 지진계가 감지하는 지진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진은 두 종류의 지진파, 즉 전단파 S파와 압력파 P파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화성의 3D 지도를 만들었으며 이중 고체만 통과할 수 있는 전단파는 행성 표면에서 반사되며 반면 압력파는 전단파보다 빠르고 고체와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할 수 있으므로 연구진은 이러한 지진파들이 도착한 시차를 측정함으로써 지진의 진원지를 찾아낼 수 있었고 화성 내부 구성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취리 연방공과대의 지진학자 시몬 슈텔러가 이끄는 한 연구진은 화성의 핵을 연구하기 위해 11차례의 지진에서 얻은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핵에서 지진파가 반사되는 방식으로 볼 때 핵이 액체 니켈 철로 만들어졌고 이전에 추정되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낮은 밀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결론지었죠. 또 다른 연구진은 지각과 핵 사이에 위치한 화성의 멘트를 살펴본 뒤 화성의 암석권, 즉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각 표층부의 화학적 구성이 지구와 비슷하지만 지구와는 달리 한상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냈으며 또한 화성의 암석권은 지구보다 약 90km 더 두꺼웠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화성의 암석권이 더 두꺼운 이유는 초기 마그마 바다가 결정 과정을 거쳐 응고됐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이는 화성이 형성 시기 중 어떤 한 중요한 시점에서 급속 냉각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쾰른 대학의 행성 지진학자인 브리지테 크난마이어 앤드런이 이끄는 세 번째 연구진은 화성 표면의 암석층인 지각을 분석한 결과 화성의 지각이 아주 깊지만 연구진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얇다는 것을 발견했죠. 크난마이어 앤드런은 이러한 부분에서 지구와 화성 내부의 차이가 보이고 각각이 정확히 같은 물질로 형성되지 않았으며 구성 요소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흥미롭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화성 지진들은 과학자들이 화성의 지질학적 역사를 통합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화성 내부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지열 측정기 HP3 기기는 구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두더지가 땅에 망치질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에 부딪혔고 결국 진행 또한 멈추게 되었습니다. 두더지라는 별명을 가진 이 장비는 드릴 모양의 장비로 화성 지표면에서 지하 5m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땅을 파고 들어가면서 화성의 내부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탐사 장비였지만 두더지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적인 해결책을 고안해야만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신중한 분석과 문제 해결 후 엔지니어들은 착륙선의 로봇팔을 사용하여 두더지가 계속해서 땅을 파도록 하는 데 필요한 마찰력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2020년 6월 인사이트 탐사선의 장비 중 탐사선에 실린 굴착 장비 및 온도 측정 장치가 드디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더지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하였고, 다른 대안을 생각해내던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결국 로봇팔을 이용해서 두더지 장비를 땅속으로 밀어넣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엔지니어들은 인사이트에 장착된 카메라로 원인을 파악한 결과 장애물은 바위나 자갈이 아니라 단단하게 뭉쳐진 화성 흙덩어리였습니다. 마치 식은 시루떡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흙덩이를 장비가 뚫지 못한 것이었죠. 과학자들은 로봇팔에 달린 주걱으로 드릴을 눌러 땅속으로 밀어보기도 했으나 불과 몇 센티미터밖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나사는 흙을 좀 더 퍼낸 뒤 마지막 굴착 시도를 했으나 500번의 해머질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두더지는 기대했던 임무를 달성할 수는 없었지만 이를 실패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화성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토양의 특성을 발견했으며 바로 두껍고 딱딱한 표층이 부서지면서 부피가 크게 감소한다는 점이었으며, 아직은 우리가 본 것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질학자들이 앞으로 몇 년간 이 자료를 조사할 것이며 이 자료를 이용해 이 위치의 화성 환경의 역사에 대한 단서를 찾아내려 노력할 것이라고 나사의 연구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 탐사선은 처음 2년간의 임무로 계획되었습니다. 인사이트의 성공과 그것이 만든 과학적 발견은 나사가 임무를 확장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착륙선이 잘 작동하고 SEIS 장비가 풍부한 지진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인사이트는 화성 내부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운영을 계속했습니다. 확장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인사이트 탐사선은 화성 환경의 가혹한 조건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먼지 폭풍과 극심한 온도 변화, 태양 전지판에 쌓인 먼지는 탐사 로봇에게는 도전 과제가 되었습니다. 화성에 보낸 탐사선을 먼지로 잃게 된 로버는 오퍼튜니티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태양광 충전으로 동력을 얻는 오퍼튜니티호는 2018년 5월 말 화성 전체를 휘감는 먼지 폭풍으로 인해 동력을 아끼기 위해 동면에 들었다가 다시 깨어나지 못한 채 연락이 끊기게 되었죠. 인사이트호 또한 화성의 먼지 위험에 노출될 것을 예상하였으나 화성의 강한 바람이 태양광 패널에 쌓이는 먼지를 쓸어가 줄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이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탐사선 주변에서 수천 번 넘게 회오리 바람이 불었지만 안타깝게도 인사이트호의 태양광 패널 위에 먼지를 청소해주는 일은 벌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화성에서 첫 동력 비행을 해내고 당초 예정됐던 기간을 훨씬 넘겨 1년 이상 활동 중인 화성 헬기 인저뉴어티도 화성 먼지의 위협을 받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양광 패널에 먼지가 쌓이면서 6개의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충전 효율이 떨어지는 데다가 활동 지역인 북반구에 겨울이 다가오면서 햇빛 양이 더 줄어드는 설상가상의 위험한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인저뉴어티는 이달 초 퍼서비어런스와 한때 연락이 끊겼다가 복원돼 나사 관계자들이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는데 이때도 동력 부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죠. 현재 화성에서 활동 중인 큐리오시티와 퍼서비어런스호는 핵추진 로버여서 먼지에 대한 위협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이지만 아쉽게도 인사이트호는 태양 전지판을 탑재하고 있으며 또한 화성의 평원을 누빌 수 있는 로버가 아닌 화성 표면에 고정되어 있는 착륙선인 탓에 점차 동력을 잃어가고 있었죠. 실제로 2021년 4월 인사이트호의 태양광 패널에 먼지가 쌓이면서 동력을 제대로 얻지 못해 수면 상태에 돌입한 일도 있었으며, 가장 큰 문제는 인사이트가 착륙한 화성의 엘리시움 평원은 강한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패널 위에 두껍게 쌓인 먼지를 치울 방법이 없는 상태였고, 인사이트호의 엔지니어 팀은 태양광 발전 효율을 증가시킬 방법을 찾아야만 했죠. 연구팀은 태양광 패널의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착륙선의 한쪽 로봇팔로 탐사선의 태양광 패널 옆쪽에 모래를 뿌려 이를 통해서 바람을 일으키며 먼지를 털어내는 엄청난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아이디어는 결과적으로 패널의 먼지를 제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그 결과 하루에 약 30W의 에너지가 증가하였습니다. 인사이트의 가동 기간은 본래 2년이었습니다. 이후 엔지니어들은 부지런히 로버의 동력 자원을 관리하였으며 2차례 임무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태양 전지판에 화성 먼지가 쌓이면서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호는 화성 착륙 4년 만에 작별을 고해야만 했습니다. 인사이트호는 먼지로 뒤덮인 자신의 사진을 지구로 송출했으며 이 사진이 인사이트 탐사선이 보낸 마지막 사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태양계 탄생 초기의 화성과 지구는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바다가 표면을 덮고 있었지만 그 후 오랜 기간 동안 지구는 생명체가 살기에 좋은 환경이 되었으며 화성은 대기와 물을 잃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척박한 황무지로 변하게 되었죠. 화성의 내부에 관한 더 많은 지식이 쌓인다면 이는 두 행성의 운명이 갈린 이유를 알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화성의 차가운 표면 위에서 묵묵하게 한 자리를 지키며 4년간의 화성 탐사 임무를 끝내고 은퇴한 인사이트 탐사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변함없는 의지와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의 헌신으로 화성 내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었으며 화성의 지진 소리를 듣고 열 흐름을 연구함으로써 화성의 지질학적 활동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화성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밤하늘에 붉은 빛을 띠는 모습으로 인해 붉은 행성이라고도 불리는 화성. 수세기 동안 인간은 지구에서 화성을 관찰해왔고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 추측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화성의 표면과 대기를 자세히 관측하는 화성 탐사 미션은 화성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가고 싶어하는 화성에 보내진 화성 첫 탐사선의 이야기, 우주의 발견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964년 11월 28일 나사에 의해 발사된 메리너 4호입니다. 메리너 4호는 화성을 연구하기 위해 설계된 우주 탐사선으로 메리너 계획의 네 번째 우주선이었습니다. 7.5개월의 비행 끝에 1965년 7월 화성에 접근한 메리너 4호는 화성 표면의 클로즈업 이미지를 지구로 보낸 첫 번째로 성공한 화성 탐사 프로젝트였습니다. 메리너 4호가 보내온 사진들은 달과 같은 분화구들만 보였으며 당시 화성 표면에서 생명체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산산조각냈지만 과학적인 화성 탐사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메리너 4호는 당시 최고의 기술인 아날로그 텔레비전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사진은 1과 0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다시 전송되었습니다. 초기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엔지니어들은 손으로 색칠한 출력물로 숫자별 그림 스타일로 된 자신만의 그림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화성 최초의 디지털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메리너 4호의 길이는 약 3m였으며 무게는 약 575kg이었습니다. 태양 전지판으로 작동되며 지구와 통신하기 위해 1.65m의 고이득 안테나를 장착했습니다. 메리너 4호는 텔레비전 카메라, 적외선 방사계와 자력계, 우주선 망원경, 그리고 화전 입자 탐지기를 포함한 화성을 연구하기 위한 과학적인 도구들을 운반했습니다. 우주선의 주요 장비 카메라는 심하게 크레이터가 깔리고 불모지가 된 화성 표면을 촬영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965년 7월 14일 메리너 4호는 화성 표면으로부터 9,846km 이내를 지나 화성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메리너 4호는 화성을 근접 통과하는 동안 총 21개의 사진을 찍었으며 메리너 4호가 보내온 사진에는 지름이 120m 크기의 크고 작은 분화구도 발견되었습니다. 메리너 4호가 보내온 이미지는 다른 행성의 표면을 처음으로 자세히 볼 수 있는 우주 탐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메리너 4호 이전에 메리너 3호가 있었습니다. 메리너 3호는 1962년 금성 근처를 성공적으로 비행한 메리너 2호와 디자인이 비슷했습니다. 1964년 11월 5일에 발사된 메리너 3호는 태양 궤도에 올랐으나 안타깝게도 우주선의 장막이 제대로 분리되지 못해 태양 근접 중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메리너 3호의 실패는 화성 표면 이미지를 최초로 지구로 전송한 메리너 4호의 임무 성공의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주 경쟁이 시작될 때 제트 추진연구소는 나사의 우주선 함대를 보내 태양계를 휩쓰는 야심찬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제트 추진연구소는 다른 행성에 도달하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는 이제 역할을 역전시켜 대담한 임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나사는 궁금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를 달에 보내는 데 필요한 거대한 로켓이 행성에 대한 로봇 임무에 사용될 수 있을까? 나사는 다음 미션이 화성으로 향하는 세턴5라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보낼 수 있었던 575파운드인 메리너 4호가 한 번의 도약으로 임장 캡슐이 있는 2개의 대형 우주선을 세턴5 위에 앉히는 괴물 같은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지표면에서 생명체를 찾는 동안 궤도선은 행성 주위를 맴돌며 자세한 화성 지도를 만드는 계획이었지만 아쉽게도 그 일은 취소되었죠. 1969년 메리너 6호와 7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제트 추진 연구소는 처음으로 두 대의 우주선을 같은 목적지로 비행했습니다. 소련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 임무 모두 발사 중에 실패하였죠. 5개월간의 순항 끝에 메리너 6호와 7호는 목적지에 빠르게 접근하였고 나사의 엔지니어들 사이에는 흥분이 고조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마음은 우주선과 함께 어두운 우주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메리너 6호가 근접 접근 50시간 전에 과학 장비와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날은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착륙하기 전 불과 9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메리너 7호가 있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사진 처리 시간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화성의 이미지가 지구에 도달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메리너 4호 이후 처음으로 본 화성의 모습입니다. 메리너 6호와 7호는 화성의 거의 20%를 촬영했습니다. 화성의 만년설은 이산화탄소가 아닌 물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그리고 생명체 찾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실망스러운 발견은 태양의 치명적인 방사선이 화성 표면까지 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메리너 6호와 7호가 보내온 화성의 모습들은 지구에서는 어둡게만 보이던 화성 표면들의 특징들을 알게 되었죠. 이후 1969년 8월과 10월 무선 송신기의 고장으로 우주선과 연락이 끊기면서 메리너 6호와 7호의 공식적인 임무는 종료되었습니다. 1971년 화성에 갈 수 있는 바로 그 다음 기회가 왔습니다. 제트 추진연구소는 몇 가지 흥미로운 도전을 제시했습니다. 화성에 도착했을 때 화성의 중력에 의해 포획될 수 있는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주선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이 거대한 추진 모듈에 9개월 동안 추진제를 저장한다는 흥미로운 도전이었죠. 이것은 신중한 계획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모든 것이 예상대로 작동하기를 바랬습니다. 이번에도 우주선은 메리너 8호와 9호가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또 한 번의 우주선이 발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단 로켓이 오작동하면서 안타깝게도 메리너 8호의 임무는 실패했습니다. 1971년 5월 30일 메리너 9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메리너 9호는 운이 좋았고 순조롭게 화성으로 항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무는 혼자 비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뒤에는 두 대의 소련 탐사선이 함께 화성으로 가고 있었죠. 이 우주선은 화성의 착륙선을 태운 소련의 궤도선이었습니다. 세 대의 우주선은 모두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화성의 대기가 특이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화성의 세계적인 먼지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된 것이죠. 화성에는 먼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세 대의 우주선은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착륙선을 태운 두 소련의 궤도선은 궤도 진입 직전에 발사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더 나은 날씨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소련의 착륙선은 가장 큰 먼지 폭풍의 한가운데 화성의 대기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소련 착륙선은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 화성에 추락했습니다. 소련의 두 번째 하강 모듈은 착륙에 성공했지만 착륙한 지 20초도 안 되어 착륙선이 조용해졌고 다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탐사선은 79개의 비디오 스캔 라인을 전송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화성 표면에서 찍은 첫 번째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착륙선은 실패했지만 소련은 두 대의 우주선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화성을 뒤덮었던 먼지 폭풍이 가라앉았습니다. 화성이 마침내 메리너 9호에 공개할 준비가 된 것이었죠. 화성에 근접 비행한 메리너 4호와 6호 그리고 메리너 7호와는 다르게 메리너 9호는 다른 행성의 궤도를 성공적으로 도는 최초의 우주선이었고 이는 미래의 행성 임무를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메리너 9호 우주선의 길이는 약 4.6m, 무게는 약 1018kg이었습니다. 메리너 9호는 4개의 태양 전지판으로 구동되었고 지구와 통신하기 위해 1.5m의 고이득 안테나를 장착했습니다. 메리너 9호는 텔레비전 카메라와 분광계 및 방사선계, 자기계 및 하전 입자 탐지기를 포함한 화성을 연구하기 위한 일련의 과학 장비들을 운반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화성 표면의 세부 사항을 드러내면서 그 임무 동안 7,000장 이상의 화성 사진을 찍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1971년 11월 14일 메리너 9호는 화성에 도착하였으며 11월 27일 화성 궤도에 진입하여 다른 행성을 도는 최초의 우주선이 되었습니다. 이 임무는 거의 1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 기간 동안 메리너 9호는 화성의 대기와 표면 그리고 달을 연구했습니다. 메리너 9호는 화성 궤도상에 머문 지 349일이 경과한 후 7,329장의 사진을 우리에게 전송해왔습니다. 이는 화성 표면의 약 70%를 담아낼 정도로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메리너 9호가 보내온 이미지입니다.
화산과 협곡, 분화구와 같은 특징들을 가진 복잡하고 다양한 화성의 풍경이 보이시나요? 또한 메리너 9호는 화성의 위성들인 포보스와 데이모스도 촬영했습니다. 또한 메리너 9호는 다른 행성의 궤도를 도는데 성공함으로써 행성 탐사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메리너 9호의 업적은 미래의 화성 탐사를 위한 길을 닦았으며 이후 바이킹 프로젝트의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1972년 10월 27일 우주선이 연료를 모두 소진하고 더 이상 지구와 통신할 수 없게 되면서 메리너 9호의 임무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메리너 9호는 태양 중심 궤도에 올려졌으며 오늘까지 우주를 계속해서 여행하고 있습니다. 화성에 대한 인류의 엄청난 호기심은 결국 우주선 발사로 이어졌습니다. 우주선 발사와 관측을 통해 알게 된 놀라운 이야기들은 항상 우리를 설레게 하네요. 지금까지 화성에 보내진 첫 번째 탐사선 나사의 메리너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화성 개척을 위해 그동안 인류는 많은 탐사 로봇들을 화성으로 보내왔습니다. 현재도 화성에서는 지구에서 보낸 화성 탐사 로버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화성에 간 여러 탐사 로봇들 가운데 화성 탐사의 새로운 장을 연 탐사 로봇은 단연 나사가 보낸 쌍둥이 화성 탐사 로봇인 스피릿과 오퍼튜니티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만들어 보낸 이 쌍둥이 로봇은 화성의 새로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실제로 수많은 놀라운 발견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으며 임무 수행 중 다양한 역경에 직면하기도 하였죠. 2004년 화성 착륙부터 2018년 최종 통신까지 오퍼튜니티는 귀중한 과학적 통찰력을 제공했고 놀라운 도전을 견뎌냈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 이상의 성과를 올리며 화성에 대한 정보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었죠. 하지만 우리 시대의 위대한 탐험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화성 탐사 로봇으로 기록된 오퍼튜니티 탐사 로봇은 무려 15년 동안 45.16km의 거리를 움직이며 화성의 비밀을 파헤치는 임무를 수행했으며 아무도 와보지 못한 길을 천천히 나아가면서 자신이 지나온 길에 자부심을 느끼며 자신의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는 순간까지 임무를 끝까지 완수했던 우리의 멋진 친구였습니다. 지난 15년 전 90일간의 화성 탐사 임무를 받고 화성으로 떠나 계획보다 무려 60배나 더 긴 수명을 이어갔으며 화성 표면을 14년 293일 동안 탐사한 오퍼튜니티 탐사 로버는 화성에 맹렬한 먼지 폭풍이 발생한 지 약 8개월 동안 최대 절전 모드에 들어갔던 오퍼튜니티 탐사 로봇은 나사의 1000번 이상의 부름에도 끝내 깨어나지 못하였고 2019년 2월 13일 오퍼튜니티의 임무는 완료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인류는 오퍼튜니티 탐사 로봇과의 영원한 작별을 고하게 됐습니다. 15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미지의 행성에서 홀로 탐사 임무를 수행했던 로봇 오퍼튜니티. 지구로 보내온 사진만 무려 21만 장이 넘고 그 사진들로 화성에 물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으며 화성의 기후가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덕분에 화성의 지질학자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던 오퍼튜니티. 화성 탐사 로봇인 오퍼튜니티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 임무의 일부인 오퍼튜니티 로버는 2003년 7월 7일 미국 플로리다의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오퍼튜니티는 델타2 로켓에 의해 우주로 운반되었고 화성으로 향하는 여행이 시작되었죠. 약 7개월에 걸친 긴 여행 끝에 오퍼튜니티는 2004년 1월 25일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진 쌍둥이 화성 탐사선인 스피릿 탐사 로봇이 화성 반대편 구세부 분화구에 도착한 지 20일 만이었죠. 탐사 로봇이 착륙하기 위해 선택된 장소는 평평하고 평탄한 지형으로 유명한 메리디아니 평원이었습니다. 이 위치는 종종 물의 존재와 관련이 있는 헤마타이트라고 불리는 광물의 존재 때문에 과학자들에게 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안전한 착륙을 보장하기 위해 오퍼튜니티는 낙하산과 에어백의 조합을 포함한 독특한 진입과 착륙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탐사선이 화성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대기 마찰로 인해 극한의 온도는 열 차폐물에 의해 보호되었습니다. 강하 속도를 늦추기 위해 낙하산이 펼쳐졌고 우주선을 더 감속시키기 위해 레트로 로켓이 발사되었죠. 마침내 표면에서 불과 몇백 피트 위에서 에어백이 부풀어 올라 오퍼튜니티가 멈출 때까지 안전하게 튕겨져 나갔고 현재 이글 분화구로 알려진 22m 크기의 작은 분화구 내부에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열보호막과 낙하산은 수백 미터 떨어져 있었죠. 나사 과학자들은 실제로 이 분화구를 노린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 착륙을 홀인원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기뻐하며 흥분했습니다. 오퍼튜니티의 실제 의도한 목표 지점에서
약 25km 떨어진 곳에 착륙했기 때문에 오퍼튜니티 탐사팀들은 이곳 이글 분화구가 존재하는지조차도 몰랐었죠. 화성 표면에 도착한 오퍼튜니티 탐사선은 에어백에 바람이 빠졌고 탐사 로봇은 태양 전지판을 펼치며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오퍼튜니티가 보호막에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오퍼튜니티는 해당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 장착된 파노라마 카메라를 통해 화성지 표면의 사진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죠. 이곳은 매우 미세한 먼지로 구성된 몇 센티미터 높이의 언덕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퍼튜니티는 이곳을 몇 주 동안 면밀히 조사하면서 오퍼튜니티의 로봇팔에 장착되어 있는 암석마모 도구 RAT를 이용하여 암석의 외부 층을 제거하고 암석 표면의 한 부분을 뚫었습니다. 암석에는 수산화물 이온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암석이 형성될 때 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오퍼튜니티는 다음 작업에 착수하기 위해 화성 표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뒷바퀴 4개를 고정하고 앞바퀴를 회전하면서 화성의 지표면을 파고 들어갔죠. 길이 50cm와 깊이 10cm 크기의 구덩이를 만든 오퍼튜니티 탐사 로봇은 로봇팔에 장착된 현미경을 이용하여 화성 토양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캡처하였습니다. 화성 토양의 최상층 아래에는 반짝이는 작은 자갈과 너무 작아서 현미경으로도 구별할 수 없는 이전에는 본 적 없는 것들이 관찰되었죠. 이곳에서 몇 주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발견한 오퍼튜니티 탐사 로봇은 초당 평균 1cm의 속도로 다음으로 가장 큰 분화구인 엔듀런스 분화구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나사는 2000년부터 화성 로봇 개발에 착수해 2003년 2대의 탐사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쌍둥이 로봇에게는 스피릿과 오퍼튜니티라는 이름이 각각 붙여졌죠. 당시 나사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로봇 이름 공모에 나섰고 고아원에 살던 9살 소녀 소피 콜린스의 편지 내용에서 이 이름을 따오게 되었죠. 이 소녀는 한 가정에 입양이 됐는데 편지에는 내가 가끔 올려다본 밤하늘은 춥고 어두웠지만 어느 날 가족이 생긴 후부터 바라본 밤하늘은 달라져 보였고 이런 밤하늘은 나에게 새로운 마음 스피릿과 기회를 뜻하는 오퍼튜니티였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9살 소녀가 지어준 이름을 얻게 된 스피릿과 오퍼튜니티 탐사 로봇은 화성 도착 후 태양 전지판을 펴 에너지를 충전하고 곧바로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화성을 돌아다니게 될 쌍둥이 로봇의 예상 수명은 3개월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나사는 탐사선의 태양 전지판에 화성에 먼지가 쌓여 긴 시간 활동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탐사선의 이동 거리도 1000m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낮엔 뜨겁고 밤엔 추운 기온과 모래폭풍 및 모래언덕 등 극한의 화성 환경을 잘 이겨내고 예상 탐사 수명인 3개월을 버텨주기를 간절히 바래왔죠. 오퍼튜니티 탐사 로봇은 예상을 깨고 예상 수명의 60배가 넘는 15년간 활동하였습니다. 그 비결은 화성의 강한 바람에 있었죠. 화성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이 태양 전지판 위에 쌓인 미세먼지를 주기적으로 쓸어내어 준 것입니다. 태양 전지판으로 동력을 확보한 오퍼튜니티는 화성의 혹독한 밤이 추위도 견뎌냈으며 오퍼튜니티는 밤이 되면 자체 난방 시스템을 가동해 추위에 약한 기계 장치를 보호해왔죠. 영하 140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에도 태양이 있는 북쪽으로 태양광 패널을 조정해가며 지난 15년 동안 오퍼튜니티가 촬영한 360도 파노라마 사진 15장을 포함한 21만 7,594장을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평균 이동속도 초속 1cm가량을 15년여 동안 천천히 움직인 거리가 마라톤의 전체 구간보다도 긴 45.16km를 묵묵히 탐사하였습니다. 이는 화성과 달에 착륙한 탐사 로봇들 중 가장 긴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나사의 짐 브라이든스타인 국장은 오퍼튜니티의 공로에 대해 오퍼튜니티의 선구자적인 임무 수행 덕분에 언젠가 우주비행사가 화성 표면을 걷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오퍼튜니티호는 화성 표면을 탐사하며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데이터를 통해 화성에 단순히 조그마한 물웅덩이나 연못이 있던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수 킬로미터가량의 물이 흘렀다는 점을 알아내었습니다. 화성 탐사 41일째 촬영한 암석의 사진에는 가로로 물결치듯이 새겨진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과학자들은 이 흔적이 흐르는 물로 인해 운반된 물질이 쌓여 만들어진 흔적, 즉 퇴적암의 한 종류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이 암석은 화성의 바람과 물이 광물에 포함된 암석을 침식시켜 현재의 위치까지 운반된 후 화산암 등의 물질과 결합하여
사암 형태로 굳어진 것이며 처음에 운반된 퇴적물 위에 또 다른 퇴적물이 쌓이고 물이 증발함에 따라 이것들이 굳어져 하나의 암석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이죠. 즉, 화성에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물이 존재했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으며 과거 한 시절에는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가설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었죠. 그리고 쌍둥이 탐사선 스피리토 역시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스피리토는 구세프 분화구에서 고대에 있었던 열수 시스템을 발견하였으며 오퍼튜니티와 스피릿 탐사 로버의 발견을 합쳐 추정해보면 고대 화성에서는 생명체가 활용할 수 있던 에너지원과 액체 상태의 물이 모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황량하기만 한 붉은 행성에 불과했던 화성이 한때 지구처럼 물이 흘렀다는 사실만으로도 화성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행성이 아니었습니다. 2004년 10월 13일 오퍼튜니티 탐사 로봇에 탑재되어 있는 자신의 파노라마 카메라에 얇은 서리가 생성되어 있음을 포착하였습니다. 서리는 지구에서 대기 중의 수분이 낮은 온도에서 표면에 달라붙은 채로 얼어붙어 생성되는데 화성에서도 이와 같은 서리가 나타나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죠. 그런데 화성 반대편에 있는 쌍둥이 로버 스피릿에게는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스피릿이 탐사 중이었던 지역은 오퍼튜니티가 탐사 중인 지역에 비해 대기 중 수분 농도가 낮았던 것으로 밝혀졌죠. 2004년 11월 17일 오퍼튜니티는 탐사 중이던 인듀어런스 분화구 안에서 촬영한 하늘에서 구름을 발견했는데 이는 지구의 구름과 비슷한 형태였으며 다음 날에 촬영한 구름은 전보다 더 짙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화성의 기후도 지구처럼 계절의 영향을 받으며 그에 따라 구름의 지속 시간이나 그 짙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2005년 1월 19일 오퍼튜니티는 자신이 화성에 하강할 때 사용했던 열차 폐막 근처에서 전혀 손상되지 않은 상태의 순수한 운석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열차 폐막에서 이름을 딴 히치오 락으로 명명되었고 오퍼튜니티에 탑재된 분광기를 통해 분석한 결과 철과 니켈이 풍부한 운석인 것으로 확인되었죠. 이에 대해 오퍼튜니티 탐사팀의 과학자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였으며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의 최초의 운석 발견이라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오퍼튜니티는 뛰어난 성능으로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4월 말 미션 수행 중 오퍼튜니티의 바퀴가 모래 언덕에 파묻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퍼튜니티의 바퀴가 모래 언덕에 빠져 꼼짝하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죠. 나사의 오퍼튜니티 탐사팀에게는 심각한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특히 오퍼튜니티가 빠진 모래 언덕은 태양빛이 닿지 않는 곳이라서 충전해놓은 전력이 모두 소진되면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된 것입니다. 오퍼튜니티의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아 단숨에 모래 언덕을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태양열로 충전된 에너지가 소진되기 전에 재빨리 모래 언덕을 나와야만 했죠. 오퍼튜니티 탐사팀들은 지구에서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오퍼튜니티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최대한 안전하게 바퀴를 빼내어 다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실험했고 철저한 계획과 검토를 통해 화성으로 명령을 보냈습니다. 오퍼튜니티는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조금씩 바퀴를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중 35일 만에 모래 언덕에서 극적으로 탈출할 수 있었죠. 로봇이지만 살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모래와 사투를 벌인 것입니다. 모래 언덕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오퍼튜니티 로버는 남쪽 빅토리아 분화구를 향해 본격적인 탐사 활동을 나섰습니다. 2006년 9월 오퍼튜니티 탐사 로버는 빅토리아 분화구에 도착하여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탐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2011년 인데버 분화구의 가장자리에 도착한 오퍼튜니티는 화성 정찰 위성이 규산염의 존재를 포착한 요크 고지라는 지형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암석의 성분을 분석하고 주변 환경을 2013년 여름까지 조사하였죠. 2018년 5월 말 나사의 화성 정찰 위성은 오퍼튜니티가 있던 엔데버 분화구 근처에서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을 포착하게 됩니다. 오퍼튜니티는 화성 전체를 휘감는 강력한 모래바람을 피하기 위해 인내의 계곡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화성의 엄청난 소용돌이는 빠르게 커져갔고 결국 오퍼튜니티 탐사선을 집어삼켜버렸죠. 거대한 모래 폭풍은 곧 화성 전체로 퍼져나갔고 행성을 모두 가려버렸습니다. 모래 폭풍으로 대기가 가려지면서 오퍼튜니티 역시 배터리 충전을 위한 태양 에너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결국 오퍼튜니티 또한 동면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오퍼튜니티는 탑재되어 있던 히터 또한 가동할 수 없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에 엄청난 양의 모래가 쌓여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이었죠. 태양광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해 얻은 전력으로 활동해왔던 오퍼튜니티에게는 엄청난 치명타였습니다. 그리고 화성의 온도가 떨어지면 오퍼튜니티 내부의 중요한 하드웨어 장치와 연결 부품들이 고장날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될 수 있었습니다. 우려하던 일은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퍼튜니티 탐사팀들은 2007년에도 2달 동안의 모래폭풍을 견뎌내고 회생했던 오퍼튜니티와 또다시 교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었죠. 그러나 2018년 6월 엄청난 모래폭풍을 만난 오퍼튜니티는 지구에 신호를 보내지 못했고 통신을 기다리던 나사는 마침내 2019년 2월 13일 오퍼튜니티의 임무가 공식적으로 종료됐음을 발표하게 되었죠. 화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안겨다준 오퍼튜니티. 오퍼튜니티가 화성에서 보여준 활약상은 그야말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화성의 암석층을 분석하고 또 선명한 화성 지표와 화성에서 바라본 우주의 모습을 촬영했으며 오랜 옛날 화성에 물이 흘렀음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을 찾아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나사의 짐 브리든스타인 국장은 언젠가 인류가 화성에 도착하면 인내의 계곡 어딘가에서 잠자고 있는 오퍼튜니티를 발견하게 될지 모른다며 오퍼튜니티의 선구적인 임무 덕분에 언젠가 우리의 용감한 우주비행사들이 화성 표면에 발을 내딛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 마이클 와킨스 소장은 오퍼튜니티가 생을 마감하기에 인내의 계곡보다 더 잘 어울리는 장소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죠. 엄청난 생명력과 성과를 보여준 오퍼튜니티가 지구로 보낸 자료는 앞으로 수십 년을 연구해야 하는 방대한 데이터였습니다. 오퍼튜니티는 사람이 만든 로봇이었지만 끝까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긴 기간 동안 화성을 탐사하면서 인류에게 큰 선물을 주며 떠났습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인류가 화성으로 보낸 탐사선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탐사 활동을 한 오퍼튜니티 탐사 로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구에서 6달을 꼬박 날아가야 도달할 수 있는 머나먼 미지의 행성. 대기의 95%가 이산화탄소인 화성에서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기 위한 고독한 탐사 과정을 이겨낸 작은 로봇 오퍼튜니티. 기회라는 뜻을 가진 오퍼튜니티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설레임을 안겨주었고 화성 세계에 대한 설레이는 꿈을 꾸게 해주었습니다. 화성은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행성으로 약 45억 년 전 가스와 먼지가 함께 소용돌이쳐 형성되었습니다. 화성은 우리 지구와 아주 비슷한 행성인데요. 지름이 지구의 절반 정도이며 자전 주기는 약 24시간 37분으로 지구와 거의 비슷하고 자전축 역시 약 25도 정도 기울어져 지구와 유사한 계절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과거에 물이 흐른 흔적은 물론 현재도 지하에 다량의 얼음이나 호수가 발견되면서 생명체가 있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행성입니다. 화성의 모습입니다. 사진 가운데 특징적인 모습이 보이는데요. 가운데에 긁힌 흔적처럼 보이는 이것은 물이 흘렀던 흔적입니다. 바로 이 물이 흘렀던 흔적 때문에 우리는 화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화성 연구를 위해 우주선을 보낸 시도만 해도 50번 가까이 되니 인류는 화성에 정말 진심인 것 같습니다. 화성에는 큐리오시티와 인사이트, 퍼서비어런스와 같은 탐사선들이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우주탐사선들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사진들을 보내왔는데요. 우주탐사선이 보내온 사진은 화성에 대한 호기심을 증폭시키는데 충분했습니다. 큐리오시티가 보내온 화성의 모습들입니다. 화성의 비밀을 담은 게일 분화구. 미생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존 클레인. 그 후 2019년 4월 인사이트호가 포착한 화성 엘리시움 평원의 일출과 일몰의 모습입니다. 화성은 지구보다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어 화성에서 보는 태양의 크기는 지구에서 보이는 3분의 2 정도라고 하는데요. 산화철로 뒤덮여 있어 붉은 빛의 산란이 많은 화성을 특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사진입니다. 붉은 화성의 푸른 노을. 화성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18일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화성에 착륙했습니다. 로버는 극한의 열과 속도를 견뎌야 하는 공포의 7분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4억 6천만 킬로를 7개월 동안 날아간 퍼서비어런스는 화성의 대기를 무사히 통과합니다.
대기 진입 속도는 초속 5.9km. 엄청난 속도로 화성 대기권에 진입한 퍼서비어런스는 열보호막과 낙하산을 이용해 착륙 속도를 줄입니다. 고도 11km 상공에서 퍼서비어런스의 낙하산이 우주선과 목표 지점의 거리를 고려해 최적의 타이밍에 펼쳐집니다. 역할을 다한 열보호막은 분리되어 떨어집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 기체에서 분리된 로보는 스카이 크레인 방법으로 하강합니다. 로보가 줄에 매달려 화성 표면에 착륙하는 것입니다. 퍼서비어런스가 착륙의 순간 촬영한 영상입니다. 기체에서 분사된 기류로 인해 화성 표면의 먼지와 조그만 돌멩이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퍼서비어런스가 화성에 도착한 직후 보내온 화성의 컬러 사진입니다. 퍼서비어런스의 무게는 1톤이 조금 넘는데요. 3m의 자동차 크기로 6개의 바퀴가 달렸으며 카메라와 마이크, 레이저, 드릴 등 고성능 장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승용차보다 약간 크죠? 퍼서비어런스는 지금까지의 나사 화성 탐사 로버 중 가장 규모도 크고 정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퍼서비어런스의 동력은 원자력 전지 플루토늄 238을 사용합니다. 퍼서비어런스의 최소 활동 기간은 화성 시간으로는 1년, 지구 시간으로는 687일입니다. 퍼서비어런스는 바퀴가 돌아가는 동안 자율주행을 사고하는데요. 바로 이 첨단 자동운항 시스템으로 인해 시속 120m의 빠른 주행이 가능합니다. 큐리오시티가 시속 20m로 주행하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인 것이죠. 퍼서비어런스는 이 시스템을 통해 전방 지형의 3D 지도를 만들고 위험을 식별합니다. 지구 관제사의 별도 신호 없이도 장애물을 피해 경로를 자동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열심히 화성 탐사를 하고 있는 퍼서비어런스입니다. 퍼서비어런스에는 최신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탐사로보답게 촬영 장비나 암석 채취에 특화되어 있는 장비들입니다. 파노라마 촬영과 입체 촬영이 가능한 마스트캠지입니다. 18억 화소의 고화질 화성 사진을 감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마스트캠지 덕분이었습니다. 원거리에서 암석과 먼지 등 화학 조성을 분석하는 슈퍼캠. 슈퍼캠은 약 7m 밖에서 연필심만큼 작은 물체에 레이저를 발사하여 암석을 기화시키고 가시광 스펙트럼을 통해 화학적 성분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화성 탐사의 핵심 목적인 암석 채취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온도와 습도, 풍향 등 화성의 환경을 분석하는 대기 관측 장비 메다, 자외선 레이저를 이용해 암석의 광물 조성을 파악하는 셜록, 로보의 2m8에 달려있는 셜록은 생명체의 증거가 될 유기화합물을 감지합니다. 엑스레이 스펙트럼 분광기로 암석과 먼지의 화학 조성을 분석하는 픽슬, 화성 지하의 지질 구조를 파악하는 림팩스. 림팩스는 이번 화성 탐사를 통해 지하 탐사 장비로서의 잠재적 가치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목시와 인제뉴어티. 퍼서비어런스는 화성의 대기에서 산소를 뽑아내는 실험을 성공했습니다. 바로 그 기능을 하는 것이 퍼서비어런스에 장착된 목시라는 장비입니다. 자동차 배터리 크기의 목시는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요. 일종의 산소 생성 장치인 것입니다. 목시는 실제로 화성에서 1시간 동안 약 5.4g의 산소를 만들어냈는데요. 우주비행사 한 명이 10분 동안 호흡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 실험은 지금까지의 화성 탐사 중에서 굉장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바로 화성에서 산소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화성은 96%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화성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목시의 활약이 테라포밍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제 퍼서비어런스는 본격적인 화성 탐사 활동을 시작합니다. 퍼서비어런스는 360도 파노라마 사진과 함께 화성의 소리를 보내왔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들은 다른 행성의 소리인 것입니다. 외계 행성에서 부는 바람의 소리가 은은하게 들리면서도 왠지 섬뜩하네요. 퍼서비어런스는 인제뉴어티라는 소형 무인 헬리콥터와 함께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1.8kg의 인제뉴어티는 2021년 4월 화성 지상에서 처음으로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인류가 만든 비행체가 지구 밖 천체에서 비행한 최초의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화성의 소리는 지구의 소리와 약간 다르게 들립니다. 대기 밀도가 지구의 1.5%이고 96%의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서 고음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퍼서비어런스가 녹음한 인제뉴어티 비행 소리입니다. 화성에서 듣는 우리 비행체의 소리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퍼서비어런스와 인제뉴어티는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습니다. 높은 성능을 자랑하는 인제뉴어티는 처음 목표한 5번의 비행뿐만 아니라 남쪽 지형 사전 정찰까지 맡게 됩니다. 퍼서비어런스가 가기 어려운 절벽이나 협곡 같은 곳을 인제뉴어티가 먼저 탐사하기도 합니다. 퍼서비어런스가 착륙한 곳은 화성의 고대 삼각주인 예제로 크레이터입니다. 예제로 크레이터는 굉장히 유의미한 장소인데요. 약 30억 년 전 강물이 흘러들어 호수가 생겨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넓게 펼쳐진 삼각주는 수백만 년 동안 물이 흘러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지형으로 주변 광물질들이 물에 휩쓸려 크레이터 안으로 넘어온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도 발견되었습니다. 화성 탐사를 이어가고 있는 퍼서비어런스는 연구팀의 놀라운 자료를 전송했습니다. 바로 퍼서비어런스의 슈퍼캠과 지표2과 레이더 장치인 림팩스 등을 통해 화강암의 흔적을 찾은 것인데요. 물이 흘렀던 것으로 추정되는 크레이터 주변에서 퇴적암이 아닌 화강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무려 25억 년 전에도 화성에 지질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자료입니다. 또한 퍼서비어런스가 발견한 화성암에서 물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요. 과거 화성에 물이 존재했다는 또 하나의 근거인 셈인 거죠. 그 증거가 바로 이번에 분석된 마하즈 암석에서 소금물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화성이 한때 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물로 가득 차 있었던 화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퍼서비어런스의 핵심 임무는 화성에서 고대 생명체 흔적을 찾는 것입니다. 퍼서비어런스는 로봇팔에 있는 드릴로 암석의 구멍을 뚫어 샘플을 채취하는데요. 채취한 암석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티타늄 튜브에 넣어 밀봉 후 지구에서 명령한 위치에 암석 샘플을 내려놓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첫 번째 지역에서 샘플 채취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8월 6일, 퍼서비어런스는 특수 연마용 비트가 장착된 드릴을 사용하여 암석의 외부 표면을 연마하고 코어링 비트로 전환한 뒤 암석 내부에서 코어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근처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퍼서비어런스의 드릴이 암석을 채취하여 큐브에 넣기까지는 매우 신중한 작업이었습니다. 샘플이 오염되지 않도록 채취해야 했기 때문에 정확한 임무 수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홀의 사진을 먼저 찍은 뒤 6시간 동안 임무 수행을 진행하여 첫 번째 샘플을 어셈블리로 옮겼습니다. 샘플의 데이터는 코어가 7cm에 도달했음을 확인했으며 화성의 구멍 이미지도 보내왔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밀봉된 튜브를 저장 장치로 옮겼고 드디어 첫 번째 샘플 채취에 성공하게 됩니다. 루비옹이라는 이름의 암석 샘플은 내부의 캐시캠 이미지를 통해 샘플 튜브를 ACA로 옮겨 밀봉한 다음 성공적으로 보관했음을 확인했지만 안타깝게도 얼마 후 로버가 다시 보낸 데이터에는 샘플 튜브가 비어 있었습니다. 초기 샘플링 활동 중 수집된 암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후 연구팀은 채취된 암석이 예상보다 더 쉽게 부서지며 작은 조각과 가루로 부서져 완전히 먼지로 변해버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퍼서비어런스는 다시 샘플 채집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21년 9월 퍼서비어런스는 6cm의 암석을 수집했습니다. 몽드니에라는 이름의 암석입니다. 로버는 시타델이라는 별명을 가진 지역에 암석 외부 표면 일부를 연마한 후 샘플링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의 깊게 조사했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모래 언덕이 내려다 보이는 바위 능선에서 2개의 핵심 샘플을 수집했습니다. 첫 번째 암석 채취에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실제로 암석을 잡고 있다는 증거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로셰트라고 불리는 이 암석에서 하나가 아닌 2개의 핵심 샘플을 수집하였는데 몽드니에와 몽타냑이라는 코어입니다. 이 위치의 암석은 로버의 첫 번째 드릴 사이트보다 풍화가 덜 되어 온전한 코어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채취된 샘플들은 이후 지구로 옮겨져 그 비밀이 분석될 것입니다. 2021년 10월 약 2주 동안 퍼서비어런스는 화성과 지구 궤도가 태양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위치하게 되는 태양결합 기간 동안 이 위치로 이동하여 주차하였습니다. 화성과 지구가 태양에 의해 가려지는 태양결합 현상은 약 2년마다 발생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지구에 있는 연구팀과 화성을 탐사하는 우주선 간의 통신이 제한됩니다. 태양결합 현상은 지구와 화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불타고 있는 태양에 의해 서로 가려지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아무도 화성에 새로운 지시를 보내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태양으로부터 하전 입자의 간섭으로 인해 어떤 정보가 손실될 수 있는지, 그리고 손실된 정보가 잠재적으로 우주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퍼서비어런스는 태양결합 기간 전 2주 분량의 지침을 받아 스스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날씨 활동과 암석 연구를 포함한 연구팀이 미리 보낸 일련의 명령들을 실행해왔죠. 이후 11월에 이루어진 다음 샘플 채취 장소는 세이타로 알려진 예제로 크레이터입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지표면 아래를 보기 위해 이 암석을 연마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팀은 광물 감남석에 풍부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로버는 2021년 11월 브래키라는 별명을 가진 이 암석에서 6cm의 살레트와 3cm 정도 크기의 쿨렛이라는 이름의 두 개의 핵심 샘플을 수집했습니다. 2021년 12월 로버는 사우스세이타 지역으로 내려간 후 표면에 나타난 암석 노드에 도달했습니다. 2021년 탐사 첫 해에 마지막으로 채취한 6cm 정도의 로빈이라는 암석입니다. 퍼서비어런스의 첫 해의 발견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축적된 샘플을 통해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할 수 있었는데, 바로 채취된 암석들이 퇴적암이 아닌 화성암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화성암은 마그마의 냉각에 의해 형성됩니다. 따라서 한때 예제로 크레이터에서 화산 활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근거로 과학자들은 암석에서 물에 의한 침식의 흔적도 확인하였습니다. 분화구 끝의 능선이 이곳에 물이 흔적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물의 흔적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채취된 샘플 안에는 생명의 흔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체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아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그 샘플을 가지고 돌아오는 샘플 리턴 미션은 2031년에 추진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화성에서 샘플을 채취 후 분석된 결과를 전파를 이용해 지구로 보내주는 방식이었지만, 과학자들이 직접 연구할 수 있도록 화성 샘플을 지구로 귀환하는 프로젝트인 것이죠. 고대 생명체의 흔적을 찾으면서 화성 지질의 생성 시기도 연구할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퍼서비어런스의 뜻은 불굴의 의지와 인내심인데요. 이 이름을 지은 사람은 버지니아주 레이크 브래덕 학교 7학년 학생인 알렉스 매더입니다. 중학생 매더는 나사의 로버 이름 짓기 공모에 당당히 선정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마지 2020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던 화성 탐사 로버에게 퍼서비어런스라는 멋진 이름을 선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버 이름 짓기 공모에 당선된 매더의 에세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탐험가의 피가 흐르는 종족으로 화성으로 가는 과정에 많은 실패를 경험하겠지만 견뎌낼 수 있다. 우리는 한 나라가 아니라 인류로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인류는 늘 인내하며 미래를 개척해왔다. 매더의 에세이 내용을 들어보니 우주에 대한 우리 인류의 탐험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큐리오시티가 보내온 화성의 모습과 미생물의 흔적, 퍼서비어런스가 예제로 분화구에서 발견한 물의 흔적들까지, 어쩌면 화성은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어떤 행성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화성이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969년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아폴로 11호부터 최근 외계 행성을 발견한 제임스 웹 망원경까지, 우리는 과학적 공상이 현실이 되는 우주 개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며 삶의 영역을 확장해 나갔고, 우주에서의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달의 유인 우주기지를 건설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부터 화성 이주를 위한 스타링크 프로젝트까지 우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나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우주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과연 2050년에는 수백 명의 화성 이주민들이 생겨날까요? 상상만 해도 몹시 흥분되네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주에 대한 궁금증과 우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우주 영상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부분에 정주행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우주 이야기를 편안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